지금 평양 최고위층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설미가 사라졌다. 김정은이 내 딸이라 부르며 아끼던 17세 수학 천재였습니다. 설미야, 우리 공화국 너 같은 사람 10명만 있으면 미제 놈들도 우리를 함부로 못해. 네, 원수님 목숨 바쳐 충성하겠습니다. 그녀의 맹세가 울려 퍼진 지 불과 48시간 만의 일이었습니다. 왜 그녀는 보장된 모든 특권을 버리고 목숨을 건 탈출을 택했을까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 한 장의 금지된 사진 때문이었다는 것을. 북한 전체를 뒤흔든 그날의 충격 실화, 지금 출발합니다. 저는 최설미입니다. 제가 김정은을 3번이나 직접 만났다면 믿으시겠어요? 베이징 인터내셔널 컨벤션 센터 대강당. 전 세계 600여 명의 수학 영재들이 모인 시상식장이었습니다. 제 손에는 방금 받은 3번째 금메달이 들려 있었죠. 17살 역대 최연소 3회 연속 금메달리스트. 국제수학올림피아드 65년 역사상 단 3명뿐이었습니다. 시상대 중앙에 섰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저를 비췄고 1000명이 넘는 관중이 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오직 하나만 보였죠. 천장에서 천천히 내려오는 인공기. 붉은 별이 새겨진 우리 공화국의 국기였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위대한 장군님, 이 영광을 당신께 바칩니다. 심장 속으로 그렇게 외쳤습니다. 국가가 울려 퍼졌어요. 가사를 따라 부르며 가슴에 손을 얹었죠. 이 순간만큼은 정말로 진심으로 자랑스러웠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계단을 내려오는데 누군가 제 앞을 가로막았어요. 정말 대단해요. 축하합니다. 놀랍게도 한국 선수였습니다. 은메달을 목에 건 남학생이었죠. 또렷한 한국어로 말을 거는 그를 보며 순간 당황했습니다. 저보다 한두 살 많아 보였어요. 고맙습니다. 짧게 대답하고 지나치려는데 그가 다시 말을 걸었어요. 혹시 나중에 시간 되면 같이 수학 이야기 나눠요. 저도 내년에 대학 가면 수학과 갈 건데요. 연락처 교환할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단 소속이라서요. 그 말을 하고 돌아서는데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그 학생의 표정이 너무나 편안하고 자유로워 보였거든요. 웃는 얼굴에 긴장감이라고는 전혀 없었죠. 우리 대표단은 항상 달랐습니다. 보위부 인솔자 2명이 늘 옆에 붙어 있었고 외국 선수들과 사적인 대화는 엄격히 금지됐어요. 식사도 따로, 숙소도 따로, 심지어 화장실도 단체로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건 당연한 거라고 배웠어요. 우리를 타락시키려는 제국주의자들의 달콤한 유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요.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인솔자가 말했습니다. 설미 동무 이번에도 역시 최고였어. 원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감사합니다. 모두 원수님 덕분입니다. 제 대답에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평양순환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환영 인파가 나와 있었습니다. 인민반장들과 영재원 학생들, 그리고 신문사 기자들까지. 꽃다발이 제 품에 쏟아졌죠. 설미 동지 만세. 조선의 자랑 만세. 구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꽃다발을 안고 환하게 웃었어요. 이게 제가 꿈꾸던 삶이었으니까요.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설미야, 정말 자랑스럽다. 우리 딸이 세계 최고라니. 아빠 덕분이에요. 아빠가 어렸을 때부터 수학 가르쳐 주셨잖아요. 아버지는 김일성 종합대학 물리학 교수셨어요. 양자역학이 전공이셨죠. 어머니는 평양의학대학병원 신경외과 과장이셨고요. 동생 하유리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누나, 나도 누나처럼 될 거야. 다음 달 청소년 음악 콩쿠르에서 1등 할 거야. 14살 하유리는 첼로 천재였어요. 이미 국내 콩쿠르를 2번이나 휩쓸었죠. 우리 가족은 완벽했습니다. 평양 중심가 특각 아파트에 살았고 원수님께 직접 받은 벤츠 승용차도 있었어요. 온 나라가 부러워하는 엘리트 가족이었죠. 집에 도착하자 인민반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 교수님 댁이 우리 인민반의 자랑입니다. 오늘 저녁 동 전체 회의에서 표창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저는 금메달을 한참 바라봤어요. 이게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원수님을 위해, 조국을 위해 더 열심히 공부하는 것.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죠. 하지만 다음날 새벽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6시.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아버지가 급히 받으셨어요.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죠. 네,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아버지가 저를 보셨습니다. 설미야, 당장 준비해라. 원수님께서 부르신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세 번째 접견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첫 금메달 받았을 때, 두 번째는 두 번째 금메달 받았을 때. 그런데 이번엔 귀국한 다음날 바로 부르시다니. 1시간 만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사 특별 접견실에 도착했습니다. 붉은 카펫이 깔린 복도를 지나 무거운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분이 서 계셨죠. 김정은 원수님이었습니다. 들어오거라. 저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들어갔습니다. 원수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래, 우리 설미가 또 해냈구나. 세 번째 금메달이지? 네, 원수님. 모두 원수님 덕분입니다. 원수님이 천천히 다가왔어요. 그리고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번 문제들은 어땠나? 조합론과 정수론 문제가 나왔습니다. 특히 6번 문제가 까다로웠는데요. 그래? 어떤 문제였지? 나한테 설명해보거라. 순간 놀랐습니다. 원수님이 직접 문제를 물어보시다니. 저는 옆에 놓인 칠판으로 갔어요. 분필을 들고 수식을 적기 시작했죠. 소수의 분포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응용한 형태였고요. 수식을 적으며 설명했습니다. 원수님은 팔짱을 끼고 지켜보셨어요. 수학을 이해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는 보이셨을 거예요. 10분 정도 설명을 마치자 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역시 천재구나.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설미야, 우리 조선에 너 같은 사람 10명만 있으면 세계를 정복할 수 있어. 세계를 정복한다. 그 말에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원수님의 최고 인정이었죠. 감사합니다, 원수님. 목숨 바쳐 충성하겠습니다. 그래. 그런데 말이야. 원수님이 창밖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모스크바로 유학 보내려고 한다. 로모노소프 대학교. 들어봤나? 모스크바요? 심장이 더 빨리 뛰었습니다. 모스크바 로모노소프 대학교라니. 러시아 최고의 명문 대학이잖아요. 네, 원수님. 러시아 최고의 대학입니다. 거기서 3년 공부하고 돌아와라. 그리고 우리 조선의 과학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 영광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이 스쳤어요. 원수님, 그런데 가족과 떨어지는 건. 제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효녀로구나. 원수님이 웃으셨습니다. 처음 보는 부드러운 표정이었어요. 좋아. 급하게 결정할 일은 아니니까 가족들과 상의해봐라. 시간을 주겠다. 그리고 원수님이 보좌관에게 손짓을 하셨어요. 보좌관이 검은 가죽 케이스를 들고 왔습니다. 이건 선물이다. 케이스를 열자 최신형 러시아산 노트북이 들어있었어요. 은색 광택이 나는 얇은 노트북이었죠. 그리고 그 옆에 작은 USB 메모리 하나. 전 세계 수학 논문이 다 들어있다. 우리 조선 과학자들이 10년 동안 모아놓은 거야. 마음껏 공부해라. 감사합니다, 원수님. 손이 떨렸습니다. 전 세계 수학 논문이라니. 보통은 접근할 수 없는 귀한 자료들이었죠. 그리고 설미야. 원수님이 다시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너는 우리 조선의 미래다. 알겠지? 네, 원수님. 명심하겠습니다. 접견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족들이 거실에 모여 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하율이 모두 제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죠. 원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던?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모스크바 유학을 보내고 싶다고 하셨어요. 제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렸습니다. 모스크바? 어머니가 놀라셨어요. 하지만 곧 환한 미소를 지으셨죠. 세상에, 우리 설미가 모스크바에 간다니. 로모노소프 대학교요. 3년 동안 공부하고 오래요. 아버지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정말 자랑스럽다. 원수님께서 너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알겠구나. 하유리가 부러운 눈으로 저를 봤어요.
누나, 나도 나중에 모스크바 가고 싶어. 차이콥스키 음악원 있잖아. 그래, 하율이도 열심히 하면 갈 수 있어. 저녁 식사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어머니가 평소엔 아껴두는 고기를 꺼내셨고 아버지는 특별히 보관하던 술까지 따르셨어요. 우리 설미를 위해 건배. 건배. 온 가족이 웃으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노트북을 열고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 목록이 뜨기 시작했죠. 수천 개의 논문 파일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의 최신 논문들이었어요. 눈이 반짝였습니다. 첫 번째 논문을 열었어요. MIT 교수의 정수론 연구. 너무 흥미로웠죠. 두 번째, 세 번째도 읽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이 논문들을 다 읽으면 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수학자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모스크바에서 3년을 공부하면 더욱 발전하겠죠. 원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조국의 과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요. 가슴이 벅찼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원수님의 사랑을 받고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가족도 건강하고 이보다 더 완벽한 삶이 어디 있을까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노트북을 껐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모스크바의 하얀 눈, 로모노소프 대학교의 웅장한 건물, 그리고 세계 최고의 교수들.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새벽 운동을 하러 영재원 뒷산에 올랐을 때 제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새벽 5시 30분. 평소처럼 뒷산 체력 단련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안개가 자욱했죠. 앞사람 등도 잘 안 보일 정도였습니다. 계속 올라가라. 멈추지 마라. 사감 선생님이 외쳤어요. 저는 숨을 헐떡이며 산길을 올랐습니다. 나영이가 뒤에서 따라왔죠. 그때였어요. 나뭇가지에 뭔가 걸려있는 게 보였습니다. 하얀 종이들이 주르륵 매달려 있었어요. 마치 빨래처럼요. 뭐지? 호기심에 가까이 갔습니다. 안개 때문에 사감 선생님이 잘 안 보였거든요. 종이를 한 장 떼어냈어요. 순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진실. 커다란 글씨가 맨 위에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 사진들. 서울의 야경 사진이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불빛들. 고층 빌딩들. 화려한 네온사인들. 이게 남조선이라고? 우리가 배운 건 불바다였는데. 굶주림과 범죄로 가득한 지옥이라고 배웠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더 읽어 내려갔어요. 한국 고등학생 평균 용돈 월 10만 원. 10만 원이라니. 우리 아버지 월급이 3천 원인데. 고등학생 용돈이 우리 교수 월급의 30배라고? 말도 안 돼. 거짓말이야. 분명히 거짓말이야. 하지만 다음 사진에서 손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대학 연구실 사진이었어요. 최첨단 장비들이 가득한 실험실. 그리고 밑에 작은 글씨. 서울대학교 수학과 연구실. 카이스트 과학 영재 교육. 우리 영재원보다 훨씬 좋아 보였어요. 아니, 비교가 안 됐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미야. 뭐하니? 나영이의 목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아, 아무것도 아니야. 재빨리 전단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빨리 와. 선생님이 부르시잖아. 저는 허겁지겁 나영이를 따라갔어요. 하산하는 내내 주머니 속 전단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이걸 어떡하지? 신고해야 해. 당장 신고해야 해.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아침 식사 시간에도 오전 수업 시간에도 머릿속은 온통 그 전단 생각뿐이었습니다. 설미 동무 왜 그러나? 어디 아픈가? 교수님이 걱정스럽게 물으셨어요. 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집중해야 했지만 불가능했어요. 서울의 야경. 화려한 연구실. 월 10만 원 용돈.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점심시간에 나영이가 또 물었습니다. 설미야, 정말 괜찮아? 아침부터 이상해. 응, 그냥 좀 피곤해. 거짓말이었어요. 오후 자습시간. 화장실에 갔습니다. 개인 칸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전단을 다시 꺼냈어요. 손이 떨렸죠. 뒷면도 있었습니다. 북한의 천재들에게.
당신들의 재능은 독재자의 핵무기가 아니라 인류를 위해 쓰여야 합니다. 자유로운 학문, 자유로운 연구, 자유로운 삶. 진실이 궁금하다면 중국 전화번호와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진실. 그 단어가 가슴에 꽂혔습니다. 정말로 진실일까? 아니야. 거짓말이야. 남조선의 심리전이야. 하지만 왜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지? 전단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기숙사 방으로 돌아왔을 때 결심했어요. 일단 숨겨두자. 며칠 더 생각해보고 신고하자. 책상 서랍 깊은 곳에 전단을 숨겼습니다. 수학 노트 사이에 끼워 넣었죠. 이틀만 더 생각해보자.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올 리 없었어요. 머릿속은 온통 그 사진들 뿐이었습니다. 서울의 불빛, 화려한 연구실, 자유라는 단어. 그리고 일주일 전에 본 베이징 시상식의 한국 학생. 그 편안하고 자유로운 표정. 혹시 우리가 배운 게 거짓말이었던 걸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원수님이 거짓말하실 리 없어.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빠르게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설미야, 저녁 먹고 바로 방에 들어오더니 뭐하니?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황급히 서랍을 닫으려 했어요. 하지만 늦었죠. 아버지의 눈이 제 손에 멈췄습니다. 하얀 종이 한쪽 끝이 서랍 밖으로 삐져나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아버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아, 이건. 보자. 아버지가 다가와 서랍을 열었어요. 전단을 꺼내 펼치셨죠. 순간 아버지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냐?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인지 공포인지 알 수 없었죠. 아빠, 이건 내가. 닥쳐. 아버지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듣는 무서운 목소리였어요. 대남 전단을 집에 들고 왔어? 네가 미쳤니? 아버지가 전단을 구겨주셨어요. 네가 지금 우리 가족 전체를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려는 거냐? 아빠, 나는 그냥이 어디 있어? 쿵쿵쿵.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와 하유리가 뛰어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가 물으셨죠. 아버지가 전단을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니의 얼굴도 하얗게 변했어요. 세상에. 설미야, 이게 정말이니? 엄마, 나는 언제부터 갖고 있었어? 아버지가 다그쳤습니다. 일주일 전에. 일주일이나. 아버지가 벽을 쳤어요. 쿵 하는 소리에 하유리가 움찔했죠. 일주일 동안 이걸 숨기고 있었다고? 너 혼자만 죽을 생각이었어? 아빠, 미안해요. 나는 그냥 호기심에. 호기심? 아버지가 비웃으셨습니다. 호기심에 온 가족을 파멸시키려고? 그게 네가 할 짓이냐? 여보, 일단 진정해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말리셨어요. 진정하라고? 지금 이 상황에서? 아버지가 전단을 찢기 시작했습니다. 갈기갈기 찢어서 바닥에 던지셨죠. 당장 보이부에 신고한다. 뭐라고요? 어머니가 놀라셨어요. 신고 안 하면 어떡해? 나중에 발각되면 우리 모두 끝이야. 아버지가 거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따라갔어요. 아빠, 제발. 비켜. 아버지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숫자를 누르기 시작했어요. 보이부입니까? 심장이 멈췄습니다. 최우진입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물리학과 교수입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제 딸이 반동 전단을 갖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어머니가 소파에 주저앉으셨어요. 하유리는 울기 시작했죠. 네, 즉시 신고합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아버지가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복잡했어요. 분노, 실망, 그리고 뭔가 더 있었는데 뭔지 알 수 없었죠. 옷 입어라. 지금 당장. 아빠. 말대꾸하지 마. 저는 떨리는 손으로 옷을 챙겼습니다. 어머니가 다가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설미야, 왜 그랬니? 우리한테 먼저 보여줬어야지. 미안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눈물이 났습니다. 15분 후. 검은 승용차 2대가 우리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보이부 요원 4명이 내렸어요.
최우진 교수입니까? 네, 제가 신고한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찢어진 전단 조각들을 봉투에 담아 건네셨어요. 따님이 언제 이걸 갖게 됐습니까? 일주일 전이라고 합니다. 영재원 뒷산에서 발견했다고. 요원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최설미 동무, 우리와 함께 가야겠습니다. 네. 차에 타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어머니는 울고 계셨고 하율이는 겁에 질린 표정이었죠. 아버지는 무표정하게 서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서 뭔가를 읽었어요. 미안함? 슬픔? 아니면 차가 출발했습니다. 평양의 밤거리가 스쳐 지나갔어요.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정치범 수용소로 가는 걸까? 온 가족이 끝나는 걸까? 손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보이부 건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회색 콘크리트 건물. 창문 하나 없는 무서운 건물이었죠. 차가 멈췄습니다. 내려. 요원의 차가운 목소리. 저는 떨리는 다리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 안으로 걸어 들어갔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무덤처럼 무거웠습니다. 백색 형광등 불빛. 차가운 철제 의자. 회색 콘크리트 벽. 신문실은 영화에서 보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아니, 더 무서웠어요. 신문관 3명이 제 앞에 앉았습니다. 최설미 동무. 가운데 앉은 남자가 입을 열었어요. 40대쯤 돼 보였죠. 네. 언제 그 전단을 발견했나? 일주일 전입니다. 어디서? 영재원 뒷산 체력 단련 시간에요. 어떻게 발견했지? 안개가 자욱했어요.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걸 봤습니다. 신문관이 메모했어요. 그리고 호기심에 한 장을 집었습니다. 호기심. 신문관이 비웃었어요. 일주일 동안 숨긴 것도 호기심 때문인가? 아, 아닙니다. 그럼? 무서웠습니다. 신고하면 제가 의심받을까봐. 신고하면 네가 의심받을까봐? 다른 신문관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숨기면 괜찮다고 생각했나? 나중에 발각되면 더 큰 문제라는 걸 몰랐나?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일주일 동안 뭘 했나? 그냥 책상 서랍에 숨겨뒀습니다. 읽어봤나? 순간 망설였습니다. 거짓말해야 할까? 하지만 이미 늦었죠. 망설인 게 대답이 됐어요. 읽어봤구나. 한 번만요. 처음 발견했을 때. 거짓말하지 마라. 신문관이 책상을 쳤습니다. 일주일 동안 한 번만 봤다고? 그럼 왜 버리지 않고 집에까지 가져왔나? 할 말이 없었어요. 내용을 믿었나? 아닙니다.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남조선의 거짓 선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 왜 버리지 않았나? 그게 대답해. 증거로 남겨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신고할 때 보여드리려고요. 말도 안 되는 변명이었어요. 하지만 다른 말이 떠오르지 않았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같은 질문이 계속 반복됐어요. 언제 발견했나? 어디서 발견했나? 누가 줬나? 내용을 믿었나? 다른 학생들에게 보여줬나? 밤이 깊어갔습니다. 시계가 없어서 정확한 시간은 몰랐지만 아마 자정은 넘은 것 같았어요. 마지막으로 묻겠다. 가운데 신문관이 말했습니다. 전단 내용 중 기억나는 거 있나? 서울. 야경 사진이요. 그리고 한국 학생들 사진. 그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조선이 잘 살 리 없으니까요. 그래. 맞아. 신문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조선은 미제의 식민지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여도 속은 썩었지. 알겠나? 네, 잘 알겠습니다. 가족들은 이 일을 알고 있나? 아버지께서 발견하셔서 즉시 신고하셨습니다. 그래. 최 교수가 잘했다. 신문관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좋아. 오늘은 여기까지다. 집에 가도 됩니까? 아니. 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여기 있어야 한다.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요원이 저를 작은 방으로 데려갔어요. 침대 하나와 화장실만 있는 방이었죠. 자라.
내일 아침에 다시 조사한다. 문이 닫혔습니다. 자물쇠 채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벽을 만졌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전단을 버리지 않았을까? 호기심 때문에? 의심 때문에? 아니면 진실이 알고 싶어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형광등은 꺼지지 않았어요. 밤새 켜져 있었죠.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가족들은 괜찮을까? 원수님께서 이 소식을 들으시면 어떻게 하실까? 모스크바 유학은 물 건너갔겠죠. 아니,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정치범 수용소.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새벽 5시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나와. 요원이 말했습니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집으로 돌아가도 된다. 네? 최 교수가 자진 신고했고 네 태도도 성실했다. 이번 건은 여기서 마무리한다.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로요? 대신 조심해라. 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 한다. 네, 감사합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아빠, 집에 가자. 차 안은 침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 뭔가 숨어 있었어요. 아직 저는 몰랐죠. 이 모든 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수업도 듣고 문제도 풀고 사상 교육도 받았죠. 하지만 마음속은 달랐습니다. 전단에서 본 이미지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서울의 불빛, 화려한 연구실, 자유로운 표정. 금요일 저녁. 다시 집에 왔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숙제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노크했습니다. 설미야, 밖에 나가자. 네? 날씨가 좋구나. 산책 좀 하자. 밤 9시에 산책이라니 이상했지만 따라 나섰습니다. 집을 나서며 어머니와 하유리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같이 가요. 가족이 함께 산책하면 좋잖아요. 온 가족이 함께 나왔습니다. 대동강변으로 향했어요. 거리는 조용했죠. 가로등 불빛만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강변 벤치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가 주위를 살폈어요.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하고 우리를 가까이 오라고 손짓했습니다. 잘 들어라. 아버지의 목소리가 너무 작았어요. 귀를 바짝 대야 들릴 정도였죠. 우리 집에는 감청장치가 있다. 네? 저도 모르게 큰 소리가 나왔어요. 조용히. 아버지가 제 입을 막으셨습니다. 감청장치가 있다고? 어머니도 놀라셨죠. 언제부터? 전단 사건 직후부터야. 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어요. 원수님이 우릴 용서한 게 아니야. 감시를 강화한 거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집에서 하는 모든 대화가 다 녹음되고 있어. 하유리가 떨기 시작했어요. 무서워, 아빠.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아버지가 하유리를 안았습니다. 그런데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물었어요. 말할 수 없었어. 집 안에서는. 아버지가 저를 봤습니다. 설미야, 네가 본 전단. 거기 뭐라고 쓰여 있었니? 아빠, 그건. 거짓말하지 마. 아빠한테는 진실을 말해봐.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정말 아무도 없었어요. 서울 야경이요. 그리고 한국대학교 연구실 사진. 어떻게 보였어? 우리보다 좋아 보였어요. 고백하니 한결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맞아. 네? 우리보다 훨씬 좋아. 믿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 아빠, 무슨 말씀을? 나도 알고 있어. 우리가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아버지가 하늘을 올려다 보셨어요. 해외 학회 갈 때마다 봤어. 세계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고립됐는지. 여보, 위험한 말이에요. 어머니가 놀라셨어요. 알아. 하지만 설미는 알 권리가 있어. 아버지가 제 어깨를 잡으셨습니다. 설미야, 네가 전단을 일주일 동안 숨긴 이유를 알아. 호기심 때문이었지? 진실이 궁금했던 거지? 눈물이 났습니다. 네, 아빠. 정말 궁금했어요.
우리가 배운 게 맞는지. 네 직감이 맞았어. 뭐라고요? 많은 것들이 거짓말이야.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럼 우리는. 하지만 지금은 말할 수 없어. 아버지가 다시 주위를 살폈어요. 집에서는 절대 이런 얘기하면 안 돼. 알겠지? 네, 아빠. 원수님께 충성하는 척해야 해. 완벽하게. 조금의 의심도 받지 않게. 왜요? 왜 그래야 해요? 살아남으려면. 아버지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모두 살아남으려면 연기를 해야 해. 언제까지요? 때가 올 때까지. 때라뇨? 아버지가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다시 걷기 시작했죠. 이제 돌아가자. 너무 오래 있으면 의심받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머릿속은 복잡했을 거예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아버지가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오늘 산책 정말 좋았어. 역시 가족이 함께하는 게 최고야. 네, 여보. 공기도 맑고 좋았어요. 어머니도 밝은 목소리로 대답하셨죠. 연기였습니다. 감청장치를 위한 연기.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저기 어딘가에 감청장치가 숨어 있겠죠. 벽에? 전등 속에? 아니면 책상 안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우리는 감시받고 있어요. 24시간 내내. 그날 밤부터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밖에서의 진짜 나와 집 안에서의 가짜 나. 두 개의 얼굴로 살아가기 시작한 거죠. 아침마다 초상화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위대한 원수님, 오늘도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했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언제쯤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아버지가 말씀하신 때는 언제 올까? 그리고 한 달 후. 정말로 그때가 왔습니다. 어서들 오시오. 김정은이 활짝 웃으며 손짓했어요. 연회장에는 우리 가족 말고도 다른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해외 출장 예정자들이었죠. 20가족쯤 됐어요. 오늘은 우리 공화국의 자랑스러운 가족들과 함께하는 날이오. 원수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해외에 나가 조국의 위상을 높일 동무들이지. 감사합니다, 원수님. 모두가 일제히 외쳤어요. 자리에 앉으시오. 우리는 지정된 자리로 갔습니다. 놀랍게도 원수님과 가까운 자리였어요. 최 교수 가족은 특별하니까. 원수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죠.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랍스터, 캐비어, 송이버섯. 평생 먹어본 것 중 최고급 음식들이었어요. 하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원수님이 가끔씩 우리를 쳐다보셨거든요. 최 교수. 네, 원수님. 아버지가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하셨어요. 단둥회의에서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수님. 핵물리학이 우리 공화국의 미래지. 알겠소? 명심하겠습니다. 원수님이 어머니를 보셨어요. 강 동무도 두만강 지역 방역 잘 부탁하오. 네, 원수님. 인민들의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하유리를 번갈아 보셨죠. 설미는 베이징에서 또 우리 조선을 빛낼 거고. 네, 원수님. 하유리는 신의주에서 첼로 연주하지? 네, 원수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 모두 열심히 해라. 식사 중간에 원수님이 일어나셨어요. 오늘은 특별 공연을 준비했소. 박수가 터졌습니다. 먼저 설미 동무가 수학 시연을 해줄 거요. 심장이 멈췄어요. 준비하지 않았는데.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죠. 네, 원수님. 영광입니다.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갔어요. 칠판이 준비돼 있었습니다. 오늘은 리만 가설의 새로운 접근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손에 분필을 들었어요. 복잡한 수식을 적기 시작했죠. 평소라면 자신 있었을 텐데 오늘은 손이 떨렸습니다. 10분 정도 설명을 마쳤어요. 훌륭하오. 원수님이 박수를 치셨어요. 역시 우리 설미야. 베이징에서도 이렇게 하면 남조선 놈들이 기가 죽을 거요. 네, 원수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땀이 등을 적셨어요. 이제 하유리 차례다. 원수님이 하유리를 불렀어요. 네, 원수님. 하유리가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죠.
첼로 가져왔지? 네, 원수님. 하유리가 첼로 케이스를 열었어요. 첼로를 꺼내 자세를 잡았죠.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을 연주하겠습니다. 활이 현을 스쳤어요.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유리는 눈을 감고 연주했어요. 평소보다 더 깊은 감정을 담아서. 이게 마지막이라는 걸 아는 것처럼.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들었죠. 10분간의 연주가 끝났어요. 잠시 침묵. 그리고 원수님이 일어나셨습니다. 대단하다. 박수가 우레처럼 쏟아졌어요. 원수님이 하유리에게 다가가셨어요. 이리 와봐라. 하유리가 다가갔습니다. 원수님이 하유리를 안으셨어요. 너는 진정한 예술가구나. 음악은 혁명의 꽃이야. 감사합니다, 원수님. 하유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설미도 이리 와. 저도 불렸습니다. 원수님 앞으로 나가자 저도 안아주셨어요. 담배와 향수 냄새가 났죠. 너희 둘은 내 자식과 같아. 원수님이 속삭였습니다. 해외 가서도 조국 잊지 마라. 알겠지? 네, 원수님. 우리는 동시에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미안했습니다. 이틀 후면 당신을 영원히 떠날 거예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원수님이 보좌관에게 손짓했어요. 선물들이 나왔습니다. 고급 시계, 최신 노트북 그리고 현금 봉투. 작은 선물이다. 받아라. 감사합니다, 원수님. 현금 봉투를 열어보니 500달러가 들어있었어요. 해외에서 쓰거라. 우리 공화국 대표답게. 명심하겠습니다. 만찬이 끝나갈 무렵. 원수님이 다시 일어나셨어요. 동무들 명심하시오.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외국에 나가면 유혹이 많을 거요. 화려한 것들, 달콤한 말들. 원수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하지만 그건 모두 거짓이오. 진정한 행복은 조국 안에 있어. 네, 원수님. 특히 원수님이 우리를 쳐다봤어요. 탈출 같은 어리석은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오. 심장이 멈췄습니다. 탈출하면 가족이 모두 죽소. 3대가 멸문당하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우리 보위부는 모든 걸 알고 있어. 해외에서도 감시하고 있어. 원수님이 미소를 지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그러니 안심하고 다녀오시오. 조국은 동무들을 믿소. 만찬이 끝났습니다. 밖으로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차에 타자마자 침묵이 흘렀습니다. 집에 도착할 때까지 아무도 말이 없었죠. 집에 들어서자마자 아버지가 TV를 켰어요. 최대 볼륨으로. 그리고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오늘 정말 영광스러운 날이었어. 원수님께 직접 격려받다니.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어머니도 밝게 대답하셨죠. 원수님 은혜에 꼭 보답하겠습니다. 제가 외쳤어요. 저도요. 하유리도 따라 외쳤죠.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눈을 보면 알 수 있었어요.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내일 모레 출발이야. 이제 돌아갈 수 없어.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원수님의 마지막 말. 탈출하면 3대가 멸문당한다. 무서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각오가 섰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까지 가야 해. 성공하든 실패하든 돌아올 길은 없어. 다음 날 아침.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중요한 서류들을 조금씩 태워버렸어요. 흔적을 남기면 안 되니까. 저녁에 아버지가 방에 들어오셨어요. 설미야. 네, 아빠. 내일이야. 네. 무섭다? 무서워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나도 무서워. 하지만 해야 해. 네, 아빠. 베이징 도착하면 이틀은 평소처럼 행동해. 그 다음 날 밤 움직여. 알겠어요. 단둥 호텔 주소 외웠지? 네. 암호는? 봄날은 간다. 잘했어. 아버지가 저를 안았어요. 설미야, 사랑한다. 저도 사랑해요, 아빠. 다시 만나자. 꼭. 네, 꼭요. 그날 밤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아침이 밝았어요. 화요일 새벽 4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잠을 잔 게 아니었어요. 밤새 뜬 눈으로 천장만 바라봤죠. 오늘이야. 정말로 출발하는 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여행.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가방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옷 2벌, 수학책 3권, 세면도구. 그리고 속옷 안에 꿰맨 달러 1,500개. 준비 완료. 거실로 나갔더니 가족 모두 깨어 있었어요. 다들 잠 못 잤구나. 아버지가 쓸쓸하게 웃으셨어요.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가족 식사였죠. 밥과 김치 그리고 계란찜.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많이 먹어라. 오늘 여행 길어.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네, 엄마. 하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죠. 식사 후 짐을 챙겼어요. 현관에 가방들이 놓였습니다. 아버지와 하율이 가방, 어머니 가방, 그리고 제 가방. 4개의 가방. 4명의 운명. 설미는 8시 비행기지? 네, 아빠. 우리는 7시에 출발해야 해. 아버지와 하율이가 먼저 나갈 예정이었어요. 엄마는? 나는 9시 버스야. 시간차를 둔 출발.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였죠. 6시 50분. 아버지와 하율이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잘 다녀와라.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당신도 조심하시오. 아버지가 어머니를 안았어요. 다시 만나요. 작은 속삭임이었죠. 하율이가 저를 봤어요. 누나. 응. 무서워. 나도. 하지만 아빠가 있잖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당연하지. 우린 가족이잖아. 하율이를 꼭 안았어요. 사랑해, 하율아. 누나도. 아버지와 하율이가 문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 점점 멀어지는 소리. 문이 닫혔어요. 저와 어머니만 남았습니다. 엄마. 응. 무사히 가실 수 있죠? 그럼. 엄마도 준비 많이 했어.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설미야, 엄마가 늦게 도착할 수도 있어. 왜요? 두만강 루트가 제일 위험해. 혹시 며칠 늦더라도 기다려줘. 엄마, 무슨 소리예요? 다 같이 갈 거잖아요. 그럼. 당연하지. 어머니가 미소 지으셨지만 눈빛은 슬펐어요. 8시. 제 출발 시간이 됐습니다. 가봐야겠어요, 엄마. 그래. 조심히 가렴. 어머니가 저를 꼭 안았어요. 설미야, 엄마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엄마. 자유롭게 살아. 알겠지? 네, 엄마도요. 마지막 포옹이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문을 열었어요. 뒤돌아보니 어머니가 눈물을 닦고 계셨죠. 엄마, 울지 마세요. 곧 만나요. 그래. 금방 만나자. 계단을 내려갔어요. 한 층, 2층. 뒤돌아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1층 현관을 나섰어요. 대기하고 있던 택시에 탔습니다. 순안공항으로. 네. 택시가 출발했어요. 창밖으로 아파트가 멀어졌습니다. 17년을 살았던 집.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집.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운전사가 보고 있었으니까. 평양거리를 지났습니다. 주체사상탑, 대동강, 김일성 광장. 익숙한 풍경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였죠. 감옥 같았던 도시. 거짓말로 가득했던 세계. 이제 떠나는 거예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보이부 검색대를 통과했어요. 최설미 동무? 네. 베이징 학술대회 참가자? 네, 맞습니다. 가방 열어봐. 가방을 열었어요. 옷과 책만 있었죠. 몸수색 받아. 여자 요원이 제 몸을 더듬었어요. 속옷까지 확인했지만 달러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꿰매 넣었거든요. 통과. 들어가. 탑승구로 향했습니다. 북한 국적 마지막 비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좁고 낡은 좌석에 앉았죠. 창밖을 봤습니다. 평양이 보였어요.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 평양. 안녕 거짓말들. 안녕 감옥 같았던 17년. 비행기가 이륙했어요. 평양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구름 속으로 사라졌죠. 이제 돌아갈 수 없어요. 앞으로만 가야 해. 자유를 향해. 가족을 향해. 2시간 후.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곧 베이징에 착륙합니다. 창밖을 봤어요. 베이징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도시.
끝없이 펼쳐진 건물들. 그리고 어딘가에 자유가 있겠죠.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 탈출이. 비행기가 착륙했어요. 베이징 수도 국제공항. 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곳이었습니다. 베이징 공항 입국장. 북한 외교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최설미 동무? 네, 맞습니다. 나는 베이징 영사관 김철수 참사다. 따라오게. 검은 승용차에 탔습니다. 영사관 직원 둘이 앞좌석에 앉았죠. 감시였어요. 학술대회는 모레부터 시작이야. 오늘과 내일은 숙소에서 준비하면 돼. 네, 알겠습니다. 30분 후 북한 영사관 숙소에 도착했어요. 6인 1실 기숙사였습니다. 설미 동무, 여기가 네 방이야. 문을 열자 5명의 북한 여학생들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설미 동무. 소문 들었어요. 수학 천재라며?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할 뿐이에요. 룸메이트들은 모두 평양 출신이었어요. 미술, 음악, 과학 분야 학생들이었죠. 저녁 6시에 식당 집합이야. 늦으면 안 돼. 감시원이 경고하고 나갔어요. 짐을 풀었습니다. 창문을 봤어요. 1층이었습니다. 뛰어내리기 쉬운 높이. 하지만 창문에 철창이 있었어요. 계획대로 화장실 창문을 이용해야 해. 오후에 학술대회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습니다. 중국 학생들과 처음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설미입니다. 아, 북한에서 왔구나. 반가워. 중국 학생들은 친근했어요. 작년 IMO에서 봤어. 정말 잘하더라. 하지만 북한 감시원이 옆에 붙어 있었죠. 설미 동무, 사적 대화는 안 돼. 네, 알겠습니다. 첫째 날이 지났습니다. 둘째 날도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학술대회에 참석하고 발표도 하고 저녁에는 숙소로 돌아왔죠. 완벽한 모범 학생이었습니다. 설미 동무는 역시 다르네. 감시원이 칭찬했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세고 있었죠. 이제 12시간. 12시간 후면 탈출이야. 셋째 날 밤.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녁 10시. 룸메이트들이 하나둘 잠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은 척했습니다. 11시. 모두의 숨소리가 깊어졌어요. 지금이야.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가방은 가져갈 수 없었어요. 의심받으니까. 배낭 하나만 챙겼죠. 여권, 돈, 그리고 중국어로 적어둔 주소. 화장실로 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변기 위에 올라섰어요. 작은 창문이 있었죠. 철창은 없었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끽! 작은 소리였지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창문 밖을 봤습니다. 1미터 정도 높이. 뛰어내릴 수 있어. 배낭을 먼저 던졌어요. 그리고 창틀을 잡고 몸을 밀어냈죠. 추락. 땅에 착지하는 순간 발목이 삐끗했어요. 아. 비명을 참았습니다. 일어섰어요. 발목이 아팠지만 걸을 수는 있었죠. 배낭을 들고 어둠 속으로 뛰었습니다. 영사관 담장이 보였어요. 3미터 높이. 넘어야 해. 근처에 쓰레기통이 있었어요. 밟고 올라갔습니다. 담장 위에 손이 닿았죠. 온 힘을 다해 끌어올렸어요. 손바닥이 찢어지는 느낌. 피가 났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담장 위에 올라섰어요. 반대편을 봤습니다. 자유. 뛰어내렸어요. 다리가 꺾이는 줄 알았지만 참았습니다. 일어나서 뛰었어요. 골목 또 골목. 숨이 찼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10분쯤 뛰었을까. 큰 도로가 나왔습니다. 택시들이 지나갔어요. 손을 들었죠. 택시 한 대가 멈췄습니다. 어디가? 중국어였어요. 종이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미리 적어둔 주소. 여기요. 뭔데? 백위안. 비싸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네. 택시에 탔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혹시 추격자가?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택시가 달렸어요. 베이징 야경이 지나갔습니다. 화려한 불빛들. 전단에서 봤던 그 불빛들. 진짜였어요. 30분 후. 택시가 멈췄습니다. 도착했어. 작은 호텔 앞이었어요.
돈을 주고 내렸죠. 호텔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304호 예약한 사람입니다. 이름은 김. 아니 최설미. 직원이 열쇠를 줬어요. 4층이에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304호. 열쇠를 넣고 문을 열었어요. 작은 방이었지만 깨끗했습니다. 문을 잠그고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해냈어. 정말로 해냈어. 탈출에 성공했어.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브로커가 준 중국 전화기였죠. 여보세요? 봄날은 간다. 아버지 목소리였습니다. 아빠. 눈물이 쏟아졌어요. 설미야, 무사하니? 네, 전 괜찮아요. 아빠는요? 나와 하율이도 무사해. 정말요? 응. 어젯밤에 강을 건넜어. 엄마는요? 침묵. 아빠, 엄마는요? 아직 연락이 없어.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 틀림없이 오실 거야. 네, 아빠. 넌 그쪽에서 기다려. 우린 단둥으로 갈게. 네, 조심하세요. 너도. 사랑한다, 설미야. 저도 사랑해요, 아빠. 전화를 끊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베이징의 밤하늘. 별이 보였어요. 평양에서는 볼 수 없었던 별들. 엄마, 제발 무사하세요. 제발요. 같은 시각 두만강변. 어머니의 이야기. 온성군 결핵 방역을 마친 어머니는 밤 10시에 숙소를 빠져나왔어요. 조선족 안내인이 기다리고 있었죠. 강 선생님? 네, 맞습니다. 서두르세요. 오늘 밤이 기회예요. 차를 타고 강변으로 갔습니다. 두만강은 압록강보다 좁았어요. 하지만 경비가 더 삼엄했죠. 저기 보이시죠? 저 경비초소. 네, 30분마다 순찰 나와요. 20분 안에 건너야 해요. 알겠습니다. 강가로 내려갔어요. 물이 빠른 날이었습니다. 물살이 세네요. 요즘 비가 많이 왔어요. 조심하세요.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허리까지 차올랐어요. 발을 디디기가 어려웠습니다. 물살이 세게 밀었거든요. 천천히 가세요. 중간쯤 왔을 때 갑자기 불빛이 비쳤어요. 저기 뭐야? 중국 공안이었습니다. 안 돼, 공안이에요. 안내인이 소리쳤어요. 빨리 가세요. 어머니는 필사적으로 헤엄쳤어요. 하지만 물살이 너무 셌습니다. 중국 강변에 거의 다 왔을 때 거기서 공안들이 달려왔어요. 어머니는 강변에 올라섰지만 이미 늦었어요. 신분증. 저는 조선족이에요. 신분증 보여주세요. 저 신분증 없어? 탈북자구나. 공안이 어머니를 잡았어요. 놔주세요. 안 돼. 같이 가야겠어. 공안차에 태워졌습니다. 연길 공안서로 향하는 차 안. 어머니는 절망했어요. 끝났구나. 북한으로 송환되겠구나. 가족들을 다시 못 보겠구나. 연길 공안서 유치장. 차가운 철창 안에 갇혔어요. 다른 탈북자 2명이 있었습니다. 언제 잡혔어요? 오늘 밤이요. 우린 일주일 됐어요. 내일 북한으로 보내진대요. 내일이요? 네, 끝이에요. 어머니는 벽에 기댔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설미야, 하유라. 엄마가 미안해. 같이 가지 못해서. 그날 밤을 유치장에서 보냈어요. 다음 날 아침. 문이 열렸습니다. 강은혜? 네, 나와. 끝이구나. 북한으로 돌아가는구나. 하지만 밖으로 나가자 놀라운 광경이. 정장 입은 한국인 남자가 서 있었어요. 강은혜 씨? 네. 대한민국 국정원입니다. 국정원이요? 네. 구출하러 왔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어떻게? 남편분께서 연락 주셨습니다. 중국 정부와 협상했어요. 정말이에요? 네. 이제 안전합니다. 공안이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가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자유. 정말로 자유예요.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디에요? 단둥이요. 지금 출발하면 저녁에 도착해요. 차에 탔습니다.
6시간을 달렸어요. 단둥 시내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기 호텔이에요. 차가 멈췄습니다. 로비로 들어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302호. 노크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하율이였어요. 하율아. 어머니가 하율이를 안았어요. 엄마, 엄마. 미안해, 늦어서. 아버지도 나왔어요. 여보. 당신. 두 사람이 포옹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나도. 가족이 다시 모였어요. 하지만 한 명이 없었죠. 설미는? 베이징이에요. 내일 합류할 거예요. 그럼 우리. 네. 모두 성공했어요. 가족은 울면서 웃었어요. 해냈어요. 정말로 해냈어요. 엔진이 멈춘 보트. 급류에 휩쓸리기 시작했어요. 안 돼. 통제가 안 돼. 배사공이 소리쳤어요. 보트가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모두 물에 뛰어들 준비. 안내인이 외쳤어요. 헤엄칠 수 있어요? 없어도 어쩔 수 없어요. 보트가 바위를 향해 달려갔어요. 조심. 쿵. 엄청난 충격. 보트가 뒤집어졌습니다. 으악. 모두가 차가운 물속으로 빠졌어요. 설미는 물 밑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물을 삼켰어요. 죽는 건가? 그때 누군가 제 팔을 잡았어요. 아버지였습니다. 설미야. 위로 끌어올려 주셨어요. 꽤 괜찮아. 고개를 돌리니 어머니가 보였어요. 필사적으로 헤엄치고 계셨죠. 하율이는? 하율이. 주위를 둘러봤어요. 하율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율아. 어머니가 미친 듯이 소리쳤어요. 저 멀리. 첼로 케이스가 떠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는 하율이. 하율아. 첼로나. 설미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하율이는 케이스를 놓지 않았어요. 물살이 그를 계속 끌고 갔죠. 하율아. 아버지가 하율이를 향해 헤엄쳤어요. 팔다리를 미친 듯이 저었습니다. 10m, 5m. 드디어 하율이에게 닿았어요. 아빠. 괜찮아. 아빠가 왔어. 하율이를 한 팔로 잡고 다른 팔로는 첼로 케이스를 잡았어요. 엄마. 누나. 설미와 어머니도 헤엄쳐 갔어요. 4명이 모였습니다. 강변으로. 저쪽으로. 안내인이 소리쳤어요. 함께 헤엄쳤어요. 물살이 세게 밀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팔이 마비될 것 같았어요. 다리도 경련이 일어났죠. 하지만 계속 헤엄쳤어요. 조금씩 조금씩. 강변에 가까워졌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마지막 힘을 짜냈어요. 드디어. 발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닿았어. 강변으로 기어 올라갔어요. 4명 모두. 모래 위에 쓰러졌습니다. 숨을 헐떡였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모두. 괜찮아?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네, 괜찮아요. 하율아, 너는? 저도. 괜찮아요. 하율이는 여전히 첼로 케이스를 안고 있었어요. 너 미쳤니? 첼로 때문에 죽을 뻔했잖아. 설미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이거 없으면 목숨이 더 중요해. 누나, 미안해. 하율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괜찮아, 괜찮아. 어머니가 하율이를 안았어요. 무사한 게 제일 중요해.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강변에 올라왔어요. 12명 모두 생존했습니다. 여기가 태국인가요? 누군가 물었어요. 네, 여기가 태국이에요. 안내인이 대답했어요. 정말요? 네, 성공했어요.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울면서 웃었어요. 해냈어요. 정말로 해냈어요. 메콩강을 건넜어요. 이제 자유로운 땅이에요. 하율이가 첼로 케이스를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괜찮을까? 물이 조금 들어갔지만 첼로는 무사했어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이제 태국 경찰서 가요. 안내인이 말했어요. 거기서 난민 신청하면 돼요. 1시간을 걸었어요. 젖은 옷으로 떨리는 다리로. 드디어 작은 경찰서가 보였습니다. 저기요. 안내인이 손을 흔들었어요. 경찰관들이 나왔어요. 코리안?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노스코리안? 네, 노스코리안.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죠. 잠시 후 태국어를 하는 직원이 나왔어요. 탈북자분들이시죠? 한국어였어요. 네, 이제 안전합니다. 한국 대사관에 연락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두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설미도 하유리도 어머니도 아버지도 정말로 끝났어요. 3,000km 여정, 목숨을 건 탈출, 모두 성공했어요. 따뜻한 밥과 옷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어요. 처음으로 따뜻한 밥을 먹었습니다. 처음으로 안전하다고 느꼈어요. 아빠, 설미가 말했어요. 응, 우리 정말 해냈어요. 그래, 해냈어. 아버지가 설미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이제 자유야. 창밖으로 태국의 푸른 하늘이 보였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자유의 하늘이었습니다. 2달 후, 방콕 한국 대사관에서의 긴 대기가 끝났어요. 서류 작업, 신원조사, 건강검진.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최호진 씨 가족, 내일 인천행 비행기 타십니다. 정말요? 네, 축하드립니다. 그날 밤 가족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내일이면 한국이야. 정말이에요, 아빠? 그래. 정말로 한국에 가는 거야.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대한항공 비행기가 보였어요. 저거 타는 거예요? 하유리가 신기해했어요. 응, 우리 비행기야. 탑승했습니다. 좌석에 앉자 승무원이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편히 가세요. 한국말이었어요. 한국 사람이었죠.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방콕이 작아졌어요. 이제 정말로 가는구나. 아버지가 중얼거렸어요. 5시간 비행. 기내식도 나왔어요. 와, 이거 다 먹어도 돼요? 그럼. 마음껏 먹어. 하유리가 신나서 먹었어요. 승객 여러분, 곧 서울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기내 방송이 나왔어요.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불빛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끝없이 펼쳐진 불빛들. 저기, 저기 봐요. 설미가 소리쳤어요. 서울의 야경이었습니다. 전단에서 봤던 그 불빛들. 진짜였어요.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정말, 정말 대단하네. 아버지가 감탄하셨어요.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기내 방송이 울렸어요. 그 말에 온 가족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대한민국. 우리가 정말. 입국장으로 나왔어요.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우진 씨 가족이시죠? 네,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설미는 주저앉아 울었어요. 정말로 왔어요. 정말로 자유를 찾았어요. 특별 통로로 안내받았습니다. 로비로 나왔을 때 입이 떡 벌어졌어요. 이게 공항이에요? 거대한 유리 천장. 끝없이 펼쳐진 면세점들. 환한 조명들. 궁전 같아. 하유리가 감탄했어요. 여기가 정말 공항이야?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웃으며 대화하며. 감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커피 드실래요? 직원이 물었어요. 커피요? 네, 스타벅스 있어요. 스타벅스가 뭐예요? 유명한 커피숍이에요. 가시죠. 스타벅스에 들어갔어요. 메뉴판을 봤습니다. 아메리카노 5,000원. 어머니가 놀라셨어요. 비싸지 않아요? 한국에서는 평범한 가격이에요. 직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저희가 살게요. 주문하세요. 커피를 받았어요. 첫 모금을 마셨습니다. 이게 자유의 맛이네요. 하유리가 말했어요. 모두가 웃었어요. 새벽 2시. 임시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여기서 당분간 지내시면 됩니다. 깨끗한 아파트였어요. 방이 3개나 있었죠. 각자 방이 있어요. 하유리가 신나했어요. 정말요? 네, 편히 쓰세요. 짐을 풀었습니다.
설미는 자기 방에 들어갔어요. 창문을 열었죠.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집이고 누군가의 삶이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도 그 중 하나예요. 다음 날 아침, 식당으로 내려갔어요. 뷔페식 아침이었습니다. 이게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하유리가 눈을 크게 떴어요. 네, 원하는 대로 드세요. 빵, 밥, 반찬, 과일, 우유, 주스. 20가지가 넘는 음식들. 마음껏 가져가셔도 돼요. 더 먹고 싶으면 다시 오시고요.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북한 사람들이 이걸 보면, 여보, 이제 괜찮아요. 아버지가 어머니 손을 잡으셨어요. 우리는 이제 자유야. 식사 후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어요. 앞으로 적응 교육을 받으실 거예요. 적응 교육이요? 네. 한국 사회, 민주주의, 자본주의에 대해 배우는 거죠. 얼마나 걸려요? 3달 정도요. 그 다음엔요? 각자 원하는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원하는 일이요? 네.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으니까요. 설미가 손을 들었어요. 저는 대학에 가고 싶어요. 수학 공부하고 싶어요. 물론이죠. 서울대 편입도 가능해요. 정말요? 네. 설미 씨는 수학 천재시잖아요. 하유리도 물었어요. 저는 첼로 계속할 수 있어요? 당연하죠. 예중이나 예고 진학 도와드릴게요. 와. 일주일 후. 가족과 함께 명동에 나갔어요. 처음으로 서울 거리를 걸었죠. 사람들, 상점들, 네온사인들. 이게 진짜 남조선. 아니, 대한민국이구나. 아버지가 감탄하셨어요. 화장품 가게에 들어갔어요. 립스틱이 이렇게 많아? 어머니가 놀라셨어요. 색깔이 수백 가지예요. 북한에서는 빨간색 하나뿐이었는데 악기점에도 갔어요. 하유라, 연주해봐. 점원이 첼로를 내줬어요. 하유리가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춰 섰어요. 박수를 쳤죠. 정말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하유리가 부끄러워하며 웃었어요. 자유롭게 연주하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들었어요. 이게 우리가 꿈꾸던 세상이었습니다. 저녁에 삼겹살집에 갔어요. 고기를 이렇게 많이? 네, 마음껏 드세요. 건배. 아버지가 소주잔을 들었어요.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자유를 위해 잔을 부딪혔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며 생각했어요. 정말로 꿈만 같아요. 3개월 전까지만 해도 감청장치 속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자유롭게 웃고 말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설미야. 아버지가 부르셨어요. 네, 아빠. 행복하니? 네, 정말 행복해요. 나도.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우리도 이제 저 불빛 중 하나예요. 대한민국 국민. 자유로운 사람. 그로부터 3년이 지났습니다. 겨울의 어느 날, 서울에 첫눈이 내렸어요. 설미는 서울대 수학과 3학년이 됐어요. 설미 씨, 이번 논문 정말 훌륭해요. 교수님이 칭찬했어요. 해외 학술지에 투고해보는 게 어때요? 정말요? 네, 충분히 가능해요. 수학을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리를 위해서. 하유리는 예중 3학년이 됐어요. 다음 달 정기 연주회에서 독주해요. 정말? 대단하다. 평생의 꿈이었어요. 자유롭게 연주하는 거요. 이제 이렇네. 네, 정말 행복해요. 어머니는 병원에서 레지던트가 되셨어요. 강 선생님, 환자들이 정말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특히 탈북민 환자들이 선생님을 찾더라고요. 제가 그들의 마음을 아니까요. 그래서 더 좋은 의사가 되시는 것 같아요. 아버지는 연구소 팀장이 되셨어요. 최 박사님 논문이 국제학술지에 실렸어요. 정말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어서 가능했어요. 주말. 온 가족이 모였어요. 우리 외식하러 갈까? 좋아요. 삼겹살집에 갔어요. 이제는 익숙한 곳이었죠. 건배. 건배.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니. 아직도 꿈만 같아.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3년 전만 해도 감청장치 속에서 살았었죠. 이제는 자유야. 진짜 자유.
식사 후 한강을 걸었어요. 추워요. 그래도 좋아. 자유롭게 걸을 수 있잖아. 불빛이 반짝이는 한강을 바라봤어요. 아빠 후회 안 해요? 설미가 물었어요. 뭘? 탈북한 거요. 절대 안 해. 오히려 더 일찍 하지 못한 게 후회야. 저도요. 이제는 박설미로 살 거예요. 새로운 이름, 새로운 삶. 그래. 과거는 과거고 이제는 앞만 보는 거야. 눈이 내렸어요. 하얀 눈이 서울을 덮었죠. 예쁘다. 정말 아름답네. 자유로운 땅에 내리는 눈. 우리의 새로운 삶을 축복하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며 생각했어요. 우리는 해냈어요. 불가능해 보였던 탈출. 하지만 해냈어요. 그리고 이제는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자유롭게. 여러분, 지금까지 최설미 가족의 놀라운 탈출 이야기 어떠셨나요? 김정은의 총애를 받던 수학 천재 소녀. 하지만 대북 전단 한 장이 그녀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감청 장치 6개가 숨겨진 집에서 완벽한 연기를 하며 온 가족이 각자 다른 루트로 동시 탈출을 감행했죠. 베이징 창문 탈출, 압록강 한밤중 도하, 두만강 중국공안 체포와 기적의 구출, 3000km 생존 게임, 메콩강 보트 전복 사건. 모든 위기를 넘고 결국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지금도 북한에는 제2의, 제3의 설미가 있을 겁니다. 진실을 알고 싶어하고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들이요. 언젠가 그들도 자유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북한 인권의 실상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그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자유.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지만 누군가에게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누리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